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 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 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39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3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커피 체인점 본부에서 까칠하고 잘 나가는 팀장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되신 장모님과 같이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자 살기 싫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주택 마련할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채 장모님이 같이 살자고 제안해 주셔서 모시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심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50대 초 반장모님은 일찍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창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유전이라 그렇게 몸조심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몇 개월 한눈 파는 사이에 간암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감해서 장인은 열심히 재테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장모님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울장모님은 강남 사모님답게 날렵한 몸매와 젊은 피부를 가진 완전 미인이세요. 딸은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모녀 간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둘이서 단지 내 클럽에 필라테스도 같이 갑니다. 제가 보기는 딸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물론 나를 사랑했고 나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울와이프는 인서울 대치동 출신답게 자존심 센 미녀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면 여지없이 공격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울와이프 지잡대 출신의 나를 뭘 보고 결혼했는지 궁금합니다. 성격 좋다고,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인가? 결혼 3년 차인 우리 부부는 요즘 좀 권태기입니다. 아내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엇보다 임신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내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내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달랩니다. 어떤 때는 장모님이 퇴근길에 날 만나서 술도 한 잔 사줍니다. 마치 몸은 와이프와 마음은 장모님과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그날은 휴일날이었다. 집에서 느긋하게 쉬려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11시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다시 핸드폰 게임을 하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방에 들어오면서 화를 매섭게 냈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세면대를 씻어 머리카락이 막 흩어져 있잖아.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머리카락 씻어 놓을게. 맨날 다음 하고 넘어가지. 그놈의 다음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했다. 화장대 로션은 왜 제자리에 안 두고 맨날 팽개치는데. 그래 미안해. 그놈의 미안해 소리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마라. 앞으로 행동할 때 천천히 생각해. 내가 유치원 다니는 애도 아닌데 자기 너무 혼낸다. 당신은 유치원 다니는 애 수준이야. 그 말은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가살이 한다고 너무 빽빽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잡대 나왔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장모님도 계신데 이거 남자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만해,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이제 막 내한테 큰 소리까지 지르네. 엄마도 계신데 당신 수준이 너무 어리다. 그 말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욱했습니다.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네.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아내는 더욱더 폭발을 했다. 엄마 계신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래 나간다 나가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처가살이 하지 말라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도저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했지만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많이 속상했지? 요즘 걔가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자네가 이해를 하게. 그러지 말고 전화를 받게. 따뜻한 장모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장모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좀 풀리면 저녁에 들어갈게요. 장모님이 금방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 기분 전환하고 저녁에 들어오게. 나는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다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와 얼굴을 맞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 일찍 지방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9시 정도 되어서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디야 빨리 오게 어서 병원으로 가사해. 얘 무슨 일이에요? 그 애가 하면서 말을 연결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충주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답니다. 바로 장모님과 충주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차디찬 시신이 된 아내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나하고 싸워서 화가 난 아내는 평소대로 자기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침 장모님도 아내가 심했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야속하대요. 집에 있기 싫다고 넌 출장 간다고 씩씩대며 혼자 나갔대요. 혼자 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성질을 부리다 그새를 못 참고 추월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절명한 상태였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미웠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왜 큰 소리를 질렀어. 이런 사단을 만들었을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밴댕이 속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내 못난 성질이 이런 평생에 후회할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장모님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나에게 흐느끼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네 그때 좀 참지 그래. 왜 그때 못 참았던가. 나를 붙들고 내 가슴 치면서 원망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몇 대의 간암 유전으로 처가집에는 친척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빈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텅 빈 적막함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현실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지금이 너무 차이 났습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겨우 부부싸움이라니. 나갈게 그래 니 나가라 겨우 이 말들이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도 못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산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리고 나는 장모님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내게 좀 참지 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난 도저히 미안해서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의 짝을 잃어버린 장모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둘만의 적막한 생활이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싸움의 도화선이 된 세면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세수하고 물 한번 뿌리면 될 걸 안 해가지고 큰 침대에 혼자 누울 때 되면 아 너무 외롭다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장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지만 장모에게 다가서서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불쌍한 장모님을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떠난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황홀한 저녁이 되었을 것인데
우울한 기분에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불쌍한 장모님을 생각하면 바깥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10시가 되었을까 장모님이 노크를 했습니다. 자네 술 한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의 소주가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가 하고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네 알아요. 오늘 그 사람 생일이죠. 그래 아는구만. 오늘 둘이서 술 한잔 하세.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한 잔씩 두 잔씩 술을 비워갔습니다. 술 2병을 먹고 나서 장모님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내 자네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지. 나도 잘 아네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애가 성질을 너무 까탈스럽게 부려서 그렇게 됐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이해하시게 자네가. 그 말을 하시는 장모님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죄송해요. 장모님 평생 저를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장모님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 있을래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어린애같이 울음을 터득으셨다. 나도 장모님의 어깨를 껴안고 한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고 평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동물은 참 무서운 동물이다. 세월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아내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생활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전에보다 더 나를 챙겨주셨고 나에게 신경 썼습니다. 장모님 곁에서 떠난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가친척과 형제가 없어서 마음 줄 곳이 없는 외로운 울장모 혜경씨.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남편도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젊고 고우신 모습에 마음이 절로 이끌렸습니다. 주방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저녁 차리실 때는 그 뒤태가 아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장모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같이 생각도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리는 거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본 출장 갈 일이 생겨 일주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유료 비디오를 봤는데 장모님과 사위 주제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고 그 뒤태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장모님께 과감하게 보고 싶다고 카톡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자네. 너무 보고 싶다니 뜬금없이. 사실 나도 자네 너무 보고 싶어. 그래요. 저 지금 밤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나왔어요. 사진 찍어 보내줘. 너무 궁금해. 진짜요? 이거 사위와 장모밤 스토리인데요. 괜찮아. 어서 보내줘. 보고 싶어. 나 닮은 여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일 격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안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카톡을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언제 집에 와? 내일 저녁에 가요. 오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그냥 장난이에요. 화 그만 푸세요. 카톡하지 마. 내일 오자마자 집으로 와. 아, 장모님을 여자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 효자 아들 노릇해야지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그 비디오를 혼자 잘 봤습니다. 다음 날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치고 혼나러 집에 가는 악동의 심정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하고 불렀더니 방에서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방 안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우리의 마음은 그날 밤 굳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몇 번이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혜경 씨와 나는 딱 맞는 검과 검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경 씨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같이 나이 든 여자와 자식도 없이 평생을 보내도 돼? 마음속으로 떠나간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혜경 씨의 짝이 되어 평생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사실 혜경 씨가 그전부터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심신양면으로 너무 맞고 좋으니까 눈꽃만큼도 후회되지 않아요. 고마워 울자기. 나도 그전부터 자기의 남자다운 묵직한 성격이 좋았어. 하하하.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붉은 팔씨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정태 오빠, 오랜만이야? 지금 뭐하고 있어? 나 방금 친구와 술 마시다 헤어졌는데 여기가 마침 오빠가 사는 동네네. 그래서 오빠 생각이나 연락했어. 우리 오빠 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나와줄 수 있어? 괜찮으면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 그래 형수 잘 지냈어? 형수는 무슨 형수야? 나 동수 오빠랑 이혼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냥 민정이라고 편하게 이름 불러. 그래 민정아 오랜만이네. 거기가 어딘데? 지금 바로 나갈게.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녀가 있는 것으로 향하고 말았다. 친구와 술 먹다 헤어졌으면 얌전히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졌다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녀에게 갔다. 혹시 나한테 끼불리려고 그러나? 야심한 시간에 술까지 마신 상태로 연락이 와서는 보고 싶었다고 단둘이 술 한잔 하자는데 좀 전에 왜 우리 오빠라고 불렀을까? 온갖 설레발을 치면서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같이 술 마시던 친구는 유부녀인데 신랑이 직접 데리러 와서 픽업해갔고 민정이는 데려다 준다는데도 굳이 알아서 혼자 가겠다고 하고선 집에도 가지 않고 철양 맞게 혼술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 주위에 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취기가 약간 올라 흐트러진 모습의 그녀가 그날따라 유달리 더 이뻐 보인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이야기와 그 형님에 대해선 서로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내가 오기 전부터 취기가 있던 그녀는 나와 몇 잔 하지도 않았는데 만취해버린 듯 했다. 그녀가 나보고 뜬금없이 자기 옆에 앉으래. 정태 오빠, 여기 앉아봐봐. 나 술이 너무 취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오빠한테 좀 기대고 싶어. 그런다. 그래서 그 여자애랑 나란히 앉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사심은 있었지만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왠지 형님에게 죄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때는 내가 형수라고 부르던 여자였으니깐. 근데 살짝 기대올 줄 알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완전 대자로 퍼져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사불성인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올해 38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다.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총각이다.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 장가를 가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다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어떤 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내미까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난 아내와 맞벌이까지 하며 사는데도 쪼달리는 살림살이를 보며 매번 돈 때문에 아내와 싸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나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지도 못하고 연락마저 끊고 사는 녀석도 있다. 마누라와 내 자식을 고생 안 시키고 편안하게 먹여 살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나는 결혼 포기자다. 30살이 넘어 만난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느낀 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이 변변찮아서 10년 된 중고차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내 모습이 여자친구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고 그때서야 한 번 더 느꼈다.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겠다 싶은 마음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6개월가량 남 밑에서 장사를 배워 창업을 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 모아둔 돈 반절 이상을 까먹고 나이가 30살 중반쯤 되어가니깐 정상적인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아는 지인을 통해 품목이 다른 장사 쪽에 1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배워 재창업을 하게 되는데 3년 넘게 버티며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한 달에 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 정도,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2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청약통장과 매달 12만 원 정도 넣고 있는 종신보험에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그리고 4명이로 된 24평 빌라까지가 나의 전 재산이다. 내 기준에 혼자 살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면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었기에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절친 친구 2명과 함께 일요일 아침마다 동네 조기 축구회 모임을 하고 있다. 우린 젊은 축에 속하기도 했고 다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주전 멤버로 하루에 1에서 2게임을 뛰며 운동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난 뒤 찬물에 샤워를 하고 근처 식당,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회원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 한잔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40에서 50대 형님들이었는데 그중 어린 축에 속한 43살 동수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자재 납품업을 하는 친구놈의 거래처 사장으로 소개받아 지금은 조기 축구를 같이 하면서 친해져 서로가 호영호재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인데 특히 동생들인 우리와 친하게 지냈다. 근데 동수 형님은 여자를 어찌나 밝히는지 솔직히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크게 하는 편이라 돈 잘 벌고 비싼 외제차 타고 어딜 가도 대표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그런지 특히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살고 있어 주변에 여자들이 참 많았다. 근데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어리고 늘씬한 여자들만 데리고 다닌다. 한 번은 동수 형님이 10살 어린 여친을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애랑은 1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면서 재혼한다는 말까지 오고 가는 사이였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만나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뻐해줬겠어. 어딜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게 되었고 우리 모임 때도 매번 데려와서 나랑도 친하게 지냈었죠. 원래 남자들 모임에 여자를 데려오면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여자는 완전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활달하고 부침성도 좋은데다 얼굴도 이쁘고 널씬한 몸매까지 그리고 우리 팀의 치어리더를 한답시고 늘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와서 눈까지 즐거우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형님, 동생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했어요. 그녀는 나보다도 5살이 어린 33살이어서 오빠 동생 먹기로 하고 유일하게 총각인 나와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쁘고 형님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모임에 나올 때면 남자친구인 동수 형님보다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둘은 통하는 것도 많았고 대화도 잘 되어 간혹 형님이 너희들 무슨 사이냐고 종종 질투를 할 때도 있었다. 몇 개월 후 결국 그녀는 처녀인데도 재혼인 형님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나 결혼 6개월 차 때부터 그녀는 모임에 전혀 나오질 않았고 나와 카톡을 주고 받던 것도 끊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듣기론 나이차와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단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금요일 밤 집에서 혼자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동수 형님과 이혼한 그녀, 내가 한때 형수라 부르던 그녀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온 것이다. 그날 밤 38살 노총각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주 혼자 지랄 연병을 떨고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까지 힘들어했죠. 아침에 콩나물국에 북어 푸짐하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얼큰하게 국을 끓여 그녀를 해장시켜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젯밤은 블랙아웃 되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신세만 진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도 시원한 콩나물국에 입맛이 돈다면서 공기밥 2공기를 말아 먹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빠, 이 김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도저히 10kg에 15,000원 하는 중국산 김치다 차마 말을 못했네요. 그리고 피곤하다며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어요. 그날은 원래 축구하는 날인데 형님 얼굴 보기도 그렇고 형수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있다는 말도 못할 것 같고 괜히 거짓말하고 형님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 오후 내내 밖에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네요. 오후 3시쯤 일어난 그녀는 그제서야 집을 휙 한 번 둘러보더니 오빠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해놓고 산다. 오빠 집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며칠 더 있어도 되냐고 묻길래 황당하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옆에 바짝 다가 앉아 끼를 부려대며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라 이러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얘가 술이 덜 깼나 왜 이러지. 솔직히 예전부터 남자한테 끼를 잘 부리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기에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친한 오빠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날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 먹고 너 우리 집에 있으려면 밥값은 해야 한다며 농담식으로 청소, 빨래, 저녁밥까지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녀는 군말 없이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날 밤도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작은 방에 이불자리를 펴고 자려고 하는데 그녀는 오후 늦게까지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며 오빠 잠깐 이리 와봐. 자기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나를 애타게 부른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다는 말이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가 있었네. 오빠는 눈치도 없어도 더럽게 없어 그러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쭉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수 형님과 이혼한 지 3달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이래도 되냐고 하니깐 자기도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앞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는 말에 그녀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솔직히 그녀가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아이 컨택 몇 번 하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빠야.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또 그녀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 동수 형님 얼굴 보기 그래서 조기 축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그녀를 만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더 늦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동수 형님에게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세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세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새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에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에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 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세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세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세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엔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세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 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집 앞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 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만남이 있죠. 오랜 기간 서로 마음고생하다가 드디어 이혼 도장 찍고 짐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컴퓨터를 켰네요.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 졸업까지 시키고 나니 둘이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였어요. 둘 다 늦은 나이에 선봐서 결혼해 양가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셨습니다. 나이가 30이라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결혼하면서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귀하게 얻은 딸아이라 처음에는 온 집안에서 예뻐했는데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바람의 흔적,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싹싹 비는 그 사람을 만삭의 몸으로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묻었지만 응어리가 젖더랬죠.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직장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의 두 번째 바람을 알게 됐습니다. 분한 마음에 돌잔치고 뭐고 안 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첫돌인데 그럴 수 없어 참았어요.
그 여자는 아이 돌잔치에도 오더군요.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이혼할 게 아니라면 직장은 다녀야 하니 잘 타일렀고 또다시 그 사람은 안 그러겠다 각서도 썼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바람이 끊임이 없더라고요. 왜 바람이 고칠 수 없는 습관이라는지 알겠더군요. 처음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싹싹 빌더니 조금 지나니 콧방귀를 뀌고 더 지나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육아며 회사 일까지 그만두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도 빠짐없이 나가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저한테 여자 같지 않답니다. 선 봤을 때는 수수하고 정숙해서 좋다던 사람이 밋밋하고 지겹다면서 바람의 이유를 저한테 돌리더군요. 아이는 어리고 늦은 결혼에 실패했다 말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지나니 저도 저를 가꿔보자 싶었습니다. 운동도 다니고 제 돈으로 악착같이 관리도 받으면서요. 처음에는 우습게만 보고 사치 부린다며 손가락질하던 남편의 반응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살이 빠지니 은근슬쩍 제 허리에 팔을 두르고 화장을 하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회사에서 젊은 여직원들이 뭘 입는지 뭘 드는지 유심히 보고 비슷한 옷들도 사봤습니다. 뛰어나게 예쁜 용모는 아니지만 꾸미고 나서 거울을 보면 큰 키 덕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붙고 나니 제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제가 목소리도 내기 시작하고 어차피 아줌마인데 뭐 생각하며 말도 거침없이 했죠. 남편의 치근덕거림은 끝이 없었지만 바람도 끊임없이 피더군요.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내버려 두니 살판 났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회사 사람인데 자주 보고 일 얘기도 하다 보니 좋은 감정이 삭텄습니다. 친한 회사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둘만 취하지 않았고 한 잔 더 하자는 권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신다고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린다는 이빠른 칭찬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세월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는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남편의 외도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듣던 그 사람은 이렇게 예쁜 부인을 두고 참 이상한 남편이라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불장난 같은 밤을 보내고 처음은 실수였지만 다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래 연락을 하면서 회식 핑계로 그 사람과 늦게 있기도 하고 출장을 핑계로 외박도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짓을 할 거라곤 생각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간 당해온 세월에 대해 합리화를 시킨 거겠지만 말이죠. 저보다 8살이나 어리던 그 남자는 매번 저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할 때도 자기중심적이던 남편과는 다르게 저의 만족과 생각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각자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서로의 생활에 대해선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에만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만나며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참 눈치도 빠르더군요. 아마 자기가 자주 하던 짓이니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제 얼굴에 사진을 흩뿌리며 떵떵거리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에 알려서 창피를 당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협박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인데 또 손가락질 당하는 건 무서워서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집에 들어앉아 집 앞에 작은 회사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니 정말 저를 많이도 무시하더군요. 일을 하지 않으니 돈이 없어 전처럼 관리할 수 없었고 또 바람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 그러냐며 죽어도 좋은 아빠는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병든 가지처럼 시들어가는 저를 보더니 대단하게 선심이라도 쓴 듯 회사는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옷매무새나 마음가짐을 조심하라면서 세뇌시키는 사람에게 그것마저 고맙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 딸과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날만 그리면서요. 저도 그간 그 사람의 외도 사실을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아이가 졸업반이 되면서 이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안 된다고 코웃음을 치길래 모아둔 증거들을 내밀면서 이제는 너도 증거가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이죠. 한참을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더니 아이에게는 비밀로 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와중에도 자기 딸은 끔찍하게 챙기는 거 보니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이 지나고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돈을 버는 재주는 있어 그나마 남은 세월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해서 늦은 나이에 남아 결심했던 결혼, 그 결혼 생활이 저를 이렇게 병들게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이에게 이야기할까 친정에도 말 못하고 알아왔던 그 세월을 이제 청산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짐이 빠진 집은 횡하지만 다시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연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악연이 되어 이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됐나요? 그래도 다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후련합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취미로 하던 공예로 공방을 작게 하나 차려볼까 합니다. 아이도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줍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앞으로는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인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젠가 그 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질구질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성 청취자인데 제 연애 이야기도 혹여 괜찮을까 싶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아직 싱글이며 혼자 살고 있고 IT 업종 재택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간다고 해봐야 동네에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이 고작인 생활을 하고 있지요. 최근에 동네에 새로 생긴 케이크 가게에서 복잡한 머리를 좀 식히고 있다가 그 가게에 온 한 아가씨와 뜻하지 않은 인연이 맺어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생이고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날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온 것을 깨닫고 당황할 때 생긋 웃으며 다가와서는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같은 동에 산다면서 자신이 돈을 꿔주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가게치고는 드물게 후불 계산인데다 직접 서브해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실수도 하게 되나 보다 하면서 저는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아주 똑 부러지고 친절하게 난관에 응수하는 그 여대생이 귀여워서 저는 우리 오피스텔 옥상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곧장 집으로 올라가 돈을 가져와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옥상 정원으로 가니 그녀가 화단 가득 피어난 꽃들 사이를 거닐며 향을 맡고 있더군요. 저는 돈을 돌려주면서 좋은 이웃을 알게 돼서 반가웠다고 인사하고는 그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바로 옆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여대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임대를 놓으려 사놓은 오피스텔 호실이 한동안 비어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은 휴학 기간 동안만 거기서 편하게 쉴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장을 보면서 제법 친해져서는 세일 중인 두부 2팩과 콩나물 2봉지를 사서 반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여대생은 생긋 웃으며 제게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두부와 콩나물이 있으니 그걸로 적당히 요리해 먹겠다고 했고 참 오랜만에 밝고 화사한 젊은 여자를 만나니 저도 어쩐 일인지 마음이 화사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일과 씨름하고 일주에 하루 정도만 시간을 내어 인근으로 바람 쐬러 나가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느라 너무 일상이 빡빡했는데 이제야 뭔가 새 기운이 마음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여대생은 학교를 잠깐 쉬고 있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옥상 정원에도
자주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쩐지 1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했던 그곳으로 하루에 거의 2번 이상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여대생이 거기 와 있기도 해서 반가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그녀가 보냉병에 잔뜩 담아온 생과일 주스를 같이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삶이 더 풍요로운 시간으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 중독이 되고 말았다고 여대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만큼 과로에 쓰러지기도 했던 일화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는 몸 관리를 해야 한다며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단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는 다들 저에게 결혼을 하라면서 혼자의 삶을 즐기는 저를 나무라기도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란 것도 슬며시 덧붙였죠. 늘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해도 저는 엄연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때때로 회의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에 그들과의 소통은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항상 이어지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새록새록 사랑이 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는 저보다 8살 어립니다. 프리랜서인 제게 일을 의뢰한 회사의 간부급 사원이죠. 저의 일의 진행을 관리하고 서로 업무를 의논하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연인 사이가 된 지는 3개월 남짓이 되었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주 통화하다 보니 식사나 함께 하면서 일에 대해 의논을 하면서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졌고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까마득한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취적인 모습이 좋아서 자주 만났고 그녀는 저의 다정다감한 면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녀와 저는 오붓하게 근처로 드라이브를 하며 조금씩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녀는 싱글맘이고 2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바쁜 엄마라는 이유로 그저 학원비나 듬뿍 쥐어주고 간식비나 원 없이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는 이제 연락은 하지 않은 채 아이들만 한 번씩 남편의 집으로 놀러 갔다 오도록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옥상 정원에서 호기심을 잔뜩 가진 얼굴로 저의 연애담을 듣고 난 그 여대생은 여기 와서 데이트를 하라고 했습니다. 막 피어난 화사한 수국과 초여름의 꽃들이 화사한 옥상 정원에서 바람을 쐬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꼭 일어날 거라며 여대생은 생긋이 웃었습니다. 자신도 이미 남친과 여기서 데이트를 하면서 효과를 많이 받고 이제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진 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달리 엄하셔서 딸에게는 강하게 하고 계신데 이제는 자신도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오피스텔이 누군가에게 임대가 되면 거기 들어와 사는 누군가도 자신처럼 좋은 일을 맞았으면 좋겠다며 생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인과 아직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말에 여대생은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해먹고 그러라면서 좋은 요리 사이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여대생은 자신의 남친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직 연애에 서툰 제가 딸뻘되는 아가씨에게 발랄한 연애 코치를 받고 있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의 연인과의 데이트 혹은 식사 자리에 그 여대생도 같이 초대하고 싶은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기운을 가득 담아서 어쩌면 이제 저의 연인이 삶의 무거운 마음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는 저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 희망이 솟았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 연애를 안 했고 그녀도 뭔가 삶의 활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 여대생의 젊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뭔가 모르게 기분이 산뜻해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저의 직업명대로 저는 이제 진실로 제 삶을 통제하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의 공간에 초대하는 내용이었고 저의 들뜬 마음처럼 창밖으로는 뭉게구름이 가득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전 여친, 전 남친은 있죠. 저 역시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완벽하게 정리를 한 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게 현재 만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커플이며 1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동료의 지인으로 동료와 술 한잔을 하고 있다 자연스레 알게 되어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남자친구와 단 둘이 술 한잔을 할 때 제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그 당시에는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못해줬다고 그래서 이별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못 잊은 건 전혀 아니고 잊었지만 앞으로 만날 내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깨우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연애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알콩달콩 지내고 싶다고 했지요. 아슬아슬한 대화에 자칫 기분이 상할 수 있었지만 그 선을 넘지 않고 말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후회되는 시절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느냐 변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후회로 물들어 있는 이 사람과 예쁘게 연애를 시작해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툰 부분들이 자주 보였는데 그게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어요. 서툴지만 때묻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서로 맞춰 나가며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코칭을 해주지 않아도 남자친구는 본인 스스로 능숙해졌어요. 처음 남자친구와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참 웃겼습니다. 너무나도 서툴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한 모습에 제가 리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1년쯤 만나니 이제는 본인 스스로 능숙하게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만족스러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저희 커플은 뜨겁지는 않지만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커플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면 지루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큰 기복이 있는 것을 싫어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불만이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냐고 물으니 전 여자친구는 알아서 다 해줬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저는 너무 미숙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안 좋은데 좋은 척 연기하는 게 힘들다며 본인을 알려주지 말고 영상을 보던 친구들에게 묻던 제발 좀 배워오라고 하더군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띵하고 멍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물으니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말 그대로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한 적이 없었다며 그동안 연기를 했다고 전 여자친구랑 비교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24시간 내내 장소가 어디든 본인을 흥분시켜줬는데 저는 흥분시켜야 할 타이밍에도 못 시키는 게 너무 싫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여친구는 청순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반전 매력이 있어서 더 끌렸다며 제게 분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 겉으로 봤을 때는 흥분 잘 시키게 생겼는데 빈 간정이라고 했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열받아서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남자친구를 깨워서 어제 일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무슨 말이냐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정말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여자친구와 비교를 당했다는 것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고 헤어짐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서 더 싫었어요. 이후 괜히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이것도 연기인가? 나 지금 못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제 자신이 또 싫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충분히 대화로 풀었고 술 먹고 주정 부렸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다짐을 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어요. 웃기게도 남자친구는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저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던 도중에 전 여자친구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말까지 들었지요. 이날 결국 제가 폭발을 해서 호텔에 남자친구를 두고 홀로 집으로 택시 타고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 여자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저러는 건가 싶고 결국 그 여자를 못 잊었으면서 날 왜 만난 건가 싶었습니다. 한 2시간이 흐르니 정신을 차렸는지 집 앞으로 찾아와 빌고 또 빌더라고요. 이때 제가 했던 말이 그럴 거면 그 여자랑 다시 만나라고 나랑은 그만하자고 했었는데 며칠 내내 집 앞으로 찾아와 울고 불고 비는 이 사람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멍청하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예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게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이지만 인성 좋은 남자친구를 보며 삼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 도중에 친구 전화를 받겠다고 나갔는데 카페에서 시간을 꽤 보낸 터라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와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전 여친이 최고였지. 지금 카페에 있는데 지루해 죽겠다 정말 쟤랑 만나면 재미가 없어. 밤에도 낮에도 다 재미가 없어. 왜 만나긴 풀려고 만나지. 이 말을 듣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를 만나는 이유가 욕구를 풀려고 만난다는 남자친구의 말, 재미가 없다는 말 모든 게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제가 뒤에 서 있다는 걸 본 남자친구는 허겁지겁 전화를 끊고 남자들끼리 말하는 가오야 진심 아니야 라고 했지만 더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별을 고하고 홀로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며칠 내내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한 그 친구까지 찾아와 정말 남자들끼리 하는 추접스러운 가오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안다고 하더군요. 살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저를 바닥까지 치게 만든 이 남자 어떻게든 전 여친을 잊게 만들어서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전 여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둘은 더 이어질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남자친구도 그 여자를 잊을 테니 기회를 줘볼까요? 솔직히 아직까지 생각 정리를 못한 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밤에 매력이 없는 저 때문에 그런 거라면 대화를 나누고 맞춰 가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서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남성입니다. 대학교 1학년 20살이 되자마자 꽈팅, 미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꽈팅에서 만난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외모도 어디 가서 꼴릴 정도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예뻤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미인을 만났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라며 대단하다 했죠. 심지어 그녀는 엄청나게 착하고 헌신적이었어요. 등에 날개만 달리지 않았을 뿐 천사와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20살 동갑이었던 저희는 모든 처음을 함께 했습니다. 모쏠이었던 저희 둘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첫사랑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말이냐고 놀리긴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큰 편인 줄 몰랐어요.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던 그날 정말 잊지 못할 처음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조금씩 알아가며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을지 알게 되었죠. 수업이 끝나면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만나 집중해서 과제하자고 해놓곤 매번 서로에게만 집중해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연애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서로 익숙해진 탓에 조금씩 소홀해졌던 것도 있었죠.
여자친구를 서운하게 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기다려줄 거라곤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곤 하죠. 여자친구가 2주에 한 번 면회를 오고 편지도 꼬박꼬박 써주었는데요. 그걸 당연하다 못해 나중에는 조금 귀찮게까지 느꼈어요. 매번 면회를 빠지지 않고 오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쟤는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행동도 곱게 나오지 않았겠죠. 결국 저희는 군 제대를 한 달 앞두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저는 마치 구속에서 벗어난 것 마냥 엄청나게 홀가분하고 좋았어요. 원래 남자들은 제대하고 나면 뭐든 다 잘 될 것 같은 병에 걸리곤 하는데요. 딱 제가 그 병 말기였습니다. 뭐든 내가 도전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영 쉽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여자친구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클럽이며 헌팅 포차며 여기저기 친구들과 쏘다녔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 외모가 적당히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지기는 했어요. 제가 큰 편이라 저에게 또 만나자는 연락들은 많이 왔지만 진지한 사이로 남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다가 몇 번 짧은 연애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들이 하는 행동을 자꾸만 첫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와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요즘은 뭘 하고 사나 궁금해 그녀를 찾아보게 되었죠. 물론 전 여친을 찾아보는 전 남친이 구질구질해 보인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와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때의 제가 그녀의 사랑을 믿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그녀의 SNS 계정을 찾았어요. 저는 일부러 SNS 계정도 새로 만들어 그녀의 계정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녀를 보니 내가 이제 와서 그녀를 찾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찾아보기를 몇 주 그녀의 SNS 계정에 럽스타그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있는 그녀를 보니 왠지 마음이 옥신거렸어요. 그녀와 헤어졌다고 홀가분했던 과거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취직도 하고 저도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녀를 잊지는 못하고 가끔 한 번씩 그녀의 계정을 염탐하며 혹시라도 좋아요가 눌릴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의 SNS 계정에서 모든 게시글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럽스타그램도 모두 사라진 걸로 보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같았어요. 지금이 기회인가 싶어 용기를 내 제 본 계정으로 DM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 아무래도 답을 주지 않으려나 보다 싶어 포기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시간 되면 한번 보자는 그녀의 말에 저는 뛸듯이 기뻤어요.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 그녀에게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거였지만 저희의 대화는 끊일 줄 몰랐고 밤새 전화를 붙들고 통화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던 날 저는 너무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이 나게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성숙한 매력이 더해져 더 아름다워져 있었죠. 이렇게 좋은 여자를 몰라봤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다그치며 이제라도 잘 잡아보자 싶었어요. 그녀와 저는 썸을 타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벼랑간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SNS 계정에 럽스타그램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자 받아줬던 거였죠. 허탈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와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아
저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그동안 잘 지냈냐? 그때는 미안했다면서요.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지만 그렇지 않은 척 태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헤어지기를 고사 지낸 것 같아 좀 그렇더라고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나와서 맥주라도 한 잔 마시자는 저의 제안에 그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저희는 분위기가 좋은 펍에서 가볍게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동안 밀린 수다를 실컷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미 그녀가 좋아하는 곳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였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새 농염해져 저를 더욱 사랑했고 저희는 아침이 오는 줄도 모를 정도로 뜨거웠어요.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역시 그만한 여자 없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제 자신을 반성하며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회사원 남자입니다. 그 어렵다는 취업 관문을 넘어 작년에 입사해서 이제 2년차 햇병아리 신입사원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오래 전부터 결혼 약속하고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군대까지 다 기다려주고 이제 제가 자리만 잡으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같은 팀 직속 상사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6살이 많은 유부녀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남편도 자기도 서로 사생활이 프리한 딩크족이라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람이 많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우리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작고 2인 1조로 다녀야 해서 저는 항상 그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나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차 안에서 얼마나 남편 욕을 많이 하시는지 본인이 남편이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하도 듣다 보니 이제는 아이도 없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계속 살고 있는 걸까 신기한 마음까지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확실히 또래의 다른 여자 직장인 분들보다 어려 보이고 여자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생활에 찌들어 있다는 느낌도 없고 본인 인생과 회사 내에서 커리어를 챙기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결혼한 30대 중반의 여자라고는 하지만 피부도 좋고 스타일도 완전 20대처럼 하고 다녀서 저희가 외근 때 같이 다니면 거래처 사람들이나 저희가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 아줌마들이 젊은 신혼부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이 장난삼아서 부부 맞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기분이 좋긴 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본인의 외모 때문에 하도 주변에 들이대는 남자가 많아서 일부러 더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나 제가 과장님께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낄까봐 일부러 벽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험담을 하실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지내다 보니 저희는 금방 편해지 친하게 지냈어요. 남자 과장님이었다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텐데 귀여운 여자 과장님과 함께 일을 해서 그런지 일도 재미있었고 일요일 오후쯤 되면 빨리 월요일이 와서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은근 애교도 많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면 제 어깨나 팔뚝에 터치도 자주 하십니다. 뭔가 제게 여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라도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과 함께 외근을 마치고 회사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과장님이 이 근처에 맛집 알고 있는데 저녁같이 먹고 가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좋다고 따라갔죠. 과장님 평소에 소녀스럽고 귀여운 거 좋아하시길래 피자나 파스타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갈매기살 맛집이었습니다. 갈매기살 시키고 맥주에 소주 말아서 시원하게 두세 잔 연속으로 마셨더니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날도 덥고 정신 없었는데 머리까지 띵해지며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소맥 말아가며 고기 먹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뜬금없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결혼 전이란 신혼 때는 항상 자기랑 꼭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요즘엔 퇴근하고 집에 오더라도 자기 할 일만 한다면서 입이 삐쭉 나와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이쁘신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말을 들은 과장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 아직 이쁘냐고 여자 같냐고 계속 제게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이 누가 봐도 예쁘다는 생각할 만한 미인상이었고 평소에 자기 일도 열심히 잘하고 멋진 여자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과장님 아직 현역이시라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20대 아가씨인 줄 알 거라고 조금 오바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말이 얼마나 좋았던지 입을 가리고 크게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기야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는 과장님. 생긴 걸 보면 결혼 전에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좋다고 따라다녔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유부녀되고 강제로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 남편마저 예뻐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말해준 다음 날부터 과장님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외근하다 말고 몸보신 시켜준다면서 장어를 사주시질 않나. 주말에 뭐 하냐고 자기랑 같이 등산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서. 쉬는 날 과장님을 따로 만나는 것은 좀 선 넘는 것 같아서 다 거절하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한테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면서 샌드위치도 만들어다 주시고 요즘은 아침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2잔씩 뽑아서 꼭 한 잔은 저를 챙겨주십니다. 다른 직장 선배들이 과장님한테 왜 저한테만 커피 사주냐고 뭐라고 하면 저만큼 예쁜 직원이 어딨냐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세요. 둘만 있을 때는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오늘 집에 남편도 없으니까 퇴근하고 놀러와서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자고 하고 외근 끝마치고 퇴근하면 항상 저를 불러서 저녁 같이 먹고 집에 잘 안 보내려고 하십니다. 저야 너무 좋은데. 사실 요즘 제 개인 시간이 없어지면서 여자친구가 자꾸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제 핸드폰 통화 내역에 여자친구보다 과장님과 전화한 게 더 많이 찍혀 있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그걸 봤나 봐요. 그 다음부터 자꾸 과장님 제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이 연상의 유부녀라서 크게 의심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빨리 자리 잡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당장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는 과장님에게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